자기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어세 넣어줬다. 이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문제. 이건 학문적 결과에 대한 좀 모독이다. 이래는 안 된다고 개탄하는 거죠. 대학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저한테 일단 비교과 선생님들을 소개시켜줘요. 1대1도 뭐 붙일 수 있고 다양하게. 네, 화면에서 보셨지만 MBC 보도국 탐사기획팀에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발표 자료가 400여 건에 달하는데 일일이 들여다봤더니 문제 있는 사례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취재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생 쓴 논문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400여 건. 이게 어떻게 골라낸 건지, 이 골라내는 작업부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정보, 최대 정보, 학술 정보 포털 중에 하나인 DBPR에 등록돼 있는 250만 편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250만 편. 네, 네. 그 논문들을 이제 웹크롤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에 등록된 저자의 소속이 이제 고등학교라던가 하이스쿨 인건들을 걸러낸 것이 단어로 검색을 해서 소팅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걸러낸 것이 412건이었는데요. 그 412건을 기반으로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50만 편.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그 안에서 421편, 11편이요? 12편. 12편. 네. 412편 골라냈다는 건데 진짜 이게 밑바닥 작업부터 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취재를 하려면 이 412편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거였을 것 같은데 이거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12편에 등장하는 교수들을 만나러 정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정말 일쑤고요. 때로는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네,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저희 전화만 안 받으시고 다른 기자들 전화만 받으시고 저희를 피해 2주 내내 휴강도 하시면서 피해 다니신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교수님은 이제 간호사실에 의대 교수님은 간호사실에 들어가셔서 숨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안 나오시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교수들이 이제 자녀와 함께 쓴 경우 또 뭐 혹은 지인의 자녀와 함께 쓴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수들 반응이 보통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수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일이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 별 큰일도 아닌데 왜 이러냐.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했던 시점이 지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나라가 불공정함에 대해서 분노를 하던 그런 그렇죠. 묘하게도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 시점에 취재를 했던 그 상황임에도 감안하면 이제 조금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별거 아닌데 난리다 이런 태도에 오히려 저희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공부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자식 같은 추억, 같이 공동의 노력에 어디 뭐 숙제를 했다고 쳐봐요. 아니 유치원 숙제도 왜 아빠랑 뭐를 같이 한 다른 아이들은 다 했는데 제 아이가 만약 같이 간 데를 안 해주면 그것도 또 웃기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몰라 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 교통법이 방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따지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교수라는 지위가 없어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뭐라 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기 자식 챙기는 거니까요. 근데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인터뷰한 분은 보면은 교수님이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비단 대학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논문을 쓰는 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일반 사기업에 있는 사람까지도 학계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다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논문을 쓸 수 있으면 거의 다 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 말고 부모의 지인과 함께 쓴 논문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와 함께 쓰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상부상조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우회상장을 쓰리 쿠션 이군요. 그렇죠. 네. 뻐꾸기처럼 이제 다른 둥지에 넣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의 인맥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이게 자식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또 자녀의 논문을 쓴다는 목적은 또 달성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 오히려 영리하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리 보면은 부모 덕에 그 논문을 쓴다는 게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교수님들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 논문들은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사자가 내가 이 사람의 논문을 대신 써줬다. 그렇죠. 성의 같은 네. 것도 아닐 테고요. 부모가 아니니까. 이렇게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가 400건 중에 찾은 것만 220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 못한 거에서는 더 많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와 함께 공조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수들도 아들과 딸과 함께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계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교수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거기 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예상하니까. 얘네들은 야 지네아버지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왜 그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죠. 아, 그렇게 하면 걸리는구나 이걸 알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대로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한테 제가 좀 훌륭한 선생님이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내뱉는 부모를 지도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도와주신 교수님은 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또 이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학계의 분위기 때문에 상대방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고등학생 논문 저자가 탄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서울대 분당병원의 사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선배시거든요. 넣으라고 했어요. 넣었어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아, 이 친구 이름 넣어라? 그럼 이 친구가 뭘 했는지 모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넌 잘못했다는 거를 깨끗이 인정을 하고요. 이걸 철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국내 논문에 그거 하나 넣는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우리 병원 여기에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개원이시는 거예요. 개원이시는 아들 있죠. 침대 이제 우리 선생님 소리를 시켜줄 수 있냐 해서 한때 무슨 명절 때 고기 받은 건 사실이에요. 고기 선물 받고 이런 건. 근데 뭐 돈을 받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한 교수가 다른 교수를 통해서 고등학생을 소개받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공동 저자로 이름은 넣어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연구 부정일 수도 있어서 지금 논문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논문을 같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쇄도잉이라는 제도. 쇄도잉, 네, 그림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의사를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문도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쉐도잉이라는 제도는 이제 의료계에 인맥이 있는 사람만 아름아름 하는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아무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합니다. 건 아니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논문을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교수가 아들을 자기 연구실에 데려다가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만 논문에서 싹 뺀 사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로직에 점검 받고 보고 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했고 저자 문제도 장 교수님 관여하시고 장 교수님 성함은 이제 거기 발표 자료에 없어가지고 빼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직접 다 공부하고 제가 네. 대학원생들한테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뭐 하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지도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대학원생하고 자녀하고를 매칭을 시켜주고 네. 대학원생이 다 도와주고
본인은 이름에서 빠지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이러면은 대학원생한테 이 교수가 갑질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도제자나 학계 제자한테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고 함께 논문이나 학술 대회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논문 쓰는 건 대학원생이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 후에 교수의 딸과 함께 논문을 쓴 박사과정 학생이 네. 나중에 그 어머니 교수의 학교에 임용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상부상조인 거죠. 자, 부모가 교수도 아닌 학생들, 또 지인이 교수도 없다, 아는 사람 중에도 교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논문 내고 싶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치동에 가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학생들의 논문을 대필해준다고 대신 도와준다고 대필해주거나 도와준다고 광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문 학원 같은 건가요? 그러면? 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갔을 때도 비교과 선생님, 그러니까 논문을 도와줄 선생님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또 한 사람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소논문을 써줬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시 컨설턴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대치동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학술 저널에 논문에 이름을 넣는 것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해외 학술 저널에 내는 것은 3,0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잠깐만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등학생도 만약에 자기가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주제를 굉장히 탐구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또 실험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장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 말하자면 논문을 돈 주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RN이라는 걸로 이어지는데요. RN이요? 네, RN이니까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의 약자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201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과학 탐구 기회를 줘서 우리 노벨상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노벨상. 네, 네. 뭐 이런 얘기 취지로 들어봤습니다. 네, 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즐겨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이 찾은 400건 중에서도 반절 이상이 RN이었는데 이 중에 돈을 주고 실험을 한 사례도 있고. 네, 동료 교수의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RN이의 본질이 흐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고등학생들과 RN이 활동을 한 교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책 쌓으려고 하던지 학교에서 졸업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멍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같은 거거든요. 대학교에 와서 자기네들 시험을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 이력서가 학생부 그 기록부에 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장 기자하고 얘기해 놓은 걸 보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어떤 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15개 대학을 특별 감사했는데요. 이 대학 중에서 7개 대학 15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부정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아마 저기 계속 인터넷 기사 제목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늘. 네, 교육부는 앞으로 이제 어제 발표해서 794편에 대해서 연구윤리 위반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취재한 거랑은 별개로 지금 교육부 감사 내용입니다. 그죠? 네. 이 교육부 감사 내용에 사실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을 의뢰하거나 유권 해석을 의뢰한 부분들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이게 입시에 사용되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 뭐 다른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을 테고 이 부분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입시 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네, 입시 자료 보관 시한이 4년이라고 합니다. 4년이요. 네, 그리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사례도 너무나 많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제보가 아니면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시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뭐 연구 부정이라 그러면은 교수들은 징계 받게 되나요? 이게 교육부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뭐 사립대, 국립대 할 것 없이 징계 시한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부정으로 밝혀지더라도 나중에 2016년 이전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보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MBC 탐사기획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